2024년 5월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 경찰들과 주변 주민들이 몰려들어 있고, 자, 이때 잠수부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로프를 요청합니다. 물속에서 로프로 물체를 묶고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올리는데요. 그리고 저수지에서 나온 물건은 다름 아닌 드럼통. 수심 약 3m 지점에서 드럼통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통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앞면이 시멘트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드럼통 아랫부분을 뜯어냈는데요. 어이구. 드럼통을 열자 나온 것은 바로 웅크린 채 사망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드럼통 안에 시신을 유기한 방식도 아주 끔찍했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드럼통 안에 먼저 시신을 넣은 겁니다, 범죄자들이. 그리고 나서 그 시신 위에 시멘트를 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멘트가 시간이 흐르면서 굳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빠뜨린 이런 상태인데요. 물속에 있던 시신은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 그리고 법의관의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고요. 양쪽 갈비뼈 2대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감식 의견은 이미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심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발견한 현지 경찰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였는데 이 피해자의 10손가락 모두가 훼손되어 있었던 겁니다. 양손 모두 엄지와 검지는 이 손가락 끝까지 다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지문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손가락 자체를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누나가 이미 태국에 와 있던 상황이어서 DNA 대조를 통해서 남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나가 태국에는 왜 와 있던 거예요? 피해자 누나가 태국에 와 있었던 이유는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기 약 4일 전에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협박 메시지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아버지에게 온 메시지입니다. 저장도 아들로 그렇게 저장하셨네. 아유, 하트로. 귀여운 아들. 자, 아직도 장난 같으시죠? 대사관에 가서 신고를 하시던 경찰서에 하시던 알아서 하시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협박 문자는 계속 이어집니다. 핸드폰 꺼놓으려니까 아드님 살리고 싶으시면 돈 만들어 오세요. 한국 시간 내일 오전 10시까지 시간 드릴게요. 아버지가 받은 섬뜩한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기 직전에 피해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각각 이상한 전화 한 통씩을 받았습니다. 아드님이 저희 을 물에 빠뜨려서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약값이 1억 원 정도인데 물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전화였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었는데 태국으로 여행을 간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낀 이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때부터 범인들이 부모님에게 저런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암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출국이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신 누나가 태국으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나가 미리 와 계신 거구나. 아버지에게 첫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 약 10분 전쯤에 피해자의 통장에서 총 370만 원이 대포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찰은요, 금전을 노린 범죄를 추측을 하고 태국 경찰과 공조를 해서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CCTV 기록들로 실종 전 피해자의 행적을 쫓아가던 경찰은 곧 수상한 사람 한 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24년 4월 태국으로 혼자 여행을 떠난 피해자. 이틀 후인 5월 2일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날 피해자의 행적을 CCTV로 저희가 추적해봤습니다. 저녁 무렵에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외출을 하는데요. 피해자가 향했던 곳은 태국 시내의 한 클럽이었습니다.
아. 새벽 2시가 넘어서 낯선 남성과 클럽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벌써 잡힌 것 같은데. 그리고 그대로 이 남성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사실 이 차량 안에는 다른 남성 2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탔던 차량을 추적을 해보니 함께 탔던 남성들의 모습은 찍혀 있지만 피해자의 모습은 안 보입니다. 다음 날 밤 파타야에서 피해자가 탔던 차량이 또다시 목격됩니다. 이번에는 흰색 픽업 트럭과 함께 발견됐는데요. 두 차량은 드럼통이 발견됐던 저수지로 들어갑니다. 너무 무섭다. 그리고 1시간 뒤 이곳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해자랑 아까 그 같이 나온 클럽에서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약간 끌고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사하던 중에 클럽에서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 목격자가 바로 피해자의 태국인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태국 현지인이고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헤어진 상태였는데 둘이 재회를 오랜만에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함께 클럽에 갔다고 합니다. 클럽에서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전 여친 입장에서는 처음 본 남성이 다가오더래요. 그 한국인이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합석을 했고요. 두 남자 사이 한국말로 막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자기가 잘 말도 못 알아듣겠고 그런데 한국어 대화가 길어지니까 본인은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다라고 해서 화장실 다녀왔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피해자가 그 낯선 남성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죠. 그 남자가 그럼 아까 보였던 그 남자인가요? CCTV에 잡혔던? 네, 맞습니다. 피해자한테 그래서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걸었더니 밖에 있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신도 뒤따라 나갔더니 피해자가 아까 합석했던 남성, 처음 본 한국인 남성과 함께 차에 타고 있더라고 합니다. 차에 타는 모습까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는 나도 타겠다, 나도 태워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합석했던 남성, 처음 봤던 남성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바로 출발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는 메시지가 왔는데 그 말투가 평상시에 자기의 전 남자친구가 사용하던 말투가 아니었고요. 너무 달라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떡해. 말투가 바뀐 거 보니까 뭔가 그 범인이 피해자 휴대폰을 뺏어서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좀 싶어요. 대신 현지 경찰은 피해자가 탑승한 은회색 자동차와 저수지 근방에 함께 나타났던 흰색 픽업 트럭을 추적을 했습니다. 곧 차량 모두를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 남성 3명을 용의자로 특정해 공개 수배를 합니다. รีโยไปกัมพูชา ส่วนคิมฮยอน คนร้ายที่ก่อเหตุนะครับน่าเชื่อว่ามีทั้งหมด3รายในแนวความคิดนะครับมีการวางแผนกันเป็นอย่างดีนะครับในการที่จะเตรียมการเรื่องทั้งที่เช่าพักทั้ง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นะครับและมีรู้จักวิธีการในการ 태국 경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เนี่ยทางแพทย์ที่ชันสูตรพลิกศพก็บอกว่ามีการพบยากลุ่มหนึ่งที่ศพผู้ตายก็น่าเชื่อเป็นเรื่องตรงส่วนนี้เดี๋ยวรอพิสูจน์ทราบทางแพทย์ชันสูตร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해서 범인들은 미리 약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덩치가 엄청 또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왜 따라 나간다고 왜 다 순순히 저렇게 그냥. 근데 이상한 건 아까 전 여자친구가 갑자기 합석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이 사람은 피해자하고 겨우 2번밖에 만나지 않았던 사이였습니다. 2번 정도면 뭐 원한을 살 일이 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고. 네. 어떻게 만난 거예요? 네, 가해자 A와 피해자가 만나게 된 계기는 바로 조각 모임이라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조각 모임? 모임은요,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짧게 동행할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2명 이상이 신청해야 하는 액티비티 같은 활동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온라인으로 혼자 여행 온 사람들끼리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거나 활동을 하는
이런 것을 조각 모임이라고 합니다. 위험하다. 그래서 피해자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온 A는요, 이 조각 모임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처음 접근을 하게 된 거죠. 범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혼자 와 있는 것이 확실하고 일단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누군가 조력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 가해자 A와 B는요,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자들이었는데요. 수익이 적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태국에 놀러온 한국인에게 몰래 먹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면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아유, 그런데 C도 범행 계획을 듣고 선뜻 이렇게 동참을 했고요. 끼리끼리 모였네. 자신들이 세운 계획을 직접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로 합니다. A는 이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 여기에서 이제 여러 사람에게 대화를 걸어봤겠죠. 그러다 피해자에게도 대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태국에 도착한 첫날 클럽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클럽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 A는 B에게 연락을 합니다. 범행 대상을 찾았다. 이들은 범행 장소로 사용할 콘도를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전 답사까지 꼼꼼하게 하는데요. 콘도 내부를 다 둘러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콘도 시설 내에 있는 CCTV를 다 확인하고 위치까지, 그리고 직접 가려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범행을 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고 무엇보다 범죄자들 입장에서는요, 정보 수집이 필요했을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혼자 왔고 누군가와 지금 여기 태국에서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 갑자기 누가 신고가 되어갖고 추적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에 의해서 미리 만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범행 계획의 일환으로 이런 만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범행 당일이 됩니다. 가해자들은 주변 편의점과 철물점 등을 연이어들러서 이 납치한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쓸 물품들을 구입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역할 분담을 하죠. B와 C는 클럽 주변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그런 역할을 맡았고요. A는 미리 이제 술에 을 타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해자에게 먹였고요. 자신들이 미리 예약해둔 콘도로 끌고 가서 돈을 뜯어낼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피해자가 들어있는 술을 마시는 데까지는 이들의 계획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다지 뭐 혼미해지지도 않고 출발을 했는데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수상한 낌새를 느꼈고요. 앞에 또 두 사람 낯선 사람이 타 있고 하다 보니까 위험을 느꼈겠죠. 그래서 반항을 합니다. 이 세 명 모두가 위기를 느끼고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피해자 목을 조르고 테이프로 몸을 결박하면서 폭행을 계속하고요.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A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왜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울부짖었다라는 진술이 진짜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심 없이 친구도 사귀었겠다. 재밌게 여행하고 돌아가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세 사람이 한 명의 피해자를 폭행을 했고 그 폭행은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이때 폭행으로 피해자의 혈흔이 뒷좌석 천장에 남아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차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A는 피해자가 사망한 걸 알고 나서 시신 위에 올라가서 욕설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뜀박질을 하기도 했다. 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이 행위들을 뭐 추측을 해보면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안 돼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돈을 뜯어내야 되는데. 네,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풀이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아마 결과적으로는 살해할 계획이 있었을 텐데 너무 일찍 사망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가해자들에게는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시신 처리 방법을 논의를 합니다. 콘도에 둔 상태로 나와서 시신 훼손을 위한 도구들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신을 훼손하는데 훼손한 손가락은 따로 모아서 봉지에 담아서 공터에 유기를 했고요. 나머지 시신은 앞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드럼통에 담아서 시멘트를 붓고 저수지에 각각 유기했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잠깐 뭐 알게 되고 이런 사이였는데 그 사람에 대한 예의는 전혀 없는. 가해자들의 범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깔린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총 370만 원을 대포 통장으로 이체했고요.
피해자의 가족에게 돈을 더 받아내려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부모님에게 연락해 협박까지 했던 겁니다. 근데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저는 범인 잡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태국 경찰도 많이 도와주고 CCTV도 잘 돼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네, 신고를 받은 경찰이요. 태국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를 시작을 했고요. 시신이 발견된 지 하루 만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자택에 숨어 있던 가해자 C를 체포를 했습니다. 주범 A는요, 캄보디아로 도망을 갔지만 현지 경찰과 공조해서 3일 만에 검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B였는데요. 태국 근방의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행적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우리 경찰은 가해자 B에 대해서 먼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태국과 인접한 국가들하고 수사 공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4개월 동안 사실은 B가 도망 다녔거든요. 여권을 위조한 상태에서 결국 베트남에서 이 수사 공조를 통해서 검거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그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지금 다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가해자, 피해자가. 현지 경찰의 협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협의가 좀 잘 된 모양입니다. 네. 우리 법에는요, 형법 제3조에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 형법을 통해서 처벌한다. 이걸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은 또 속지주의가 있어요. 우리나라 땅에서, 태국 땅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수사하고 처벌한다. 이 충돌하는 거죠. 태국 경찰과 태국 사법계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속인주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수사를 하거나 이 사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가해자들을, 피해자들이 다 한국에 계시니까 가족들께서 이 가해자들을 불러와서 우리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먼저 태국 당국이 양해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수사팀을 현지로 보냈고요. 그래서 수사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태국 경찰청장에게 친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에서 붙잡힌 A와 B, 태국에서 양해를 해줘서 국내로 송환해 올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법으로 처벌하게 됐는데요. 붙잡힌 범인들은 반성 없이 자신들의 억울함만을 호소했습니다. 보내준 거 아닙니까? 돈을 뭐 했습니까? 살인에 가담했던 세 사람 A, B, C. 근데 C는 A하고 B가 살인하고 시체를 숨겼다. A는 나는 절단기만 구매했을 뿐이다. B는 이제 운전했던 사람. 나는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뭐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이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몰랐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사망 약 12시간 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드럼통을 샀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드럼통을 구매할 땐 가게 사장님에게 시멘트는 어디서 살 수 있는지도 태연히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 3명의 공범 경찰에 의해서 형사 입건됐고요. 재판에서 강도 살인 또 시체 손괴 등의 혐의를 받게 됐는데요. 1심 법원은 강도 살인 범행을 주도한 점,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여실히 드러나는 점,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큰 점 등을 들어서 주범 A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던 B, 이 공범 B에 대해서는요.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다른 나라로 도주하여 사법 절차를 회피하려 한 점 등을 들어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범 C에 대해서는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그러나 범행 직후 가장 먼저 귀국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서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요, 이 형들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원심을 유지했고요. 가해자들은 그러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현재는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약해요. 진짜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이 진짜 어떨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또 암 투병 중이시고 그러니까 유가족의 삶은 또 멈춰버리게 됐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의
참담한 심정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유, 어떡해. 누나인가 봐. 정말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노력해서 범인 3명 공부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억울한 마음 가지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온 가족을 다 죽인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 누나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3명이 이제 모두 잡혔으니까 신상 공개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고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게 끝까지 자기 형량만 생각하고 있는지 엄벌을 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생은 사진도 공개하고 현재 검색해보면 이름이나 사진이 모두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범죄인들은 얼굴이나 신상을 공개를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지. 실제로 피해자의 누나는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요청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건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미 이 3명의 공범, 태국 현지 수사기관, 그리고 언론에서 다 얼굴, 나이, 또 이름, 이 모든 신상이 다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 누나가요,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서 이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국민청원의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사건인데 신상 공개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요. 2024년 1월에 새로운 법이 시행됐습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에요. 문제는 이 법을 만들 때 법원에서 신상 공개를 할 때에는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인 줄 몰랐던 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최초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신상 공개가 되었어야 하는데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실제 이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슬러서 신상 공개를 할 정도로 스스로가 자백을 했거나 또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기소를 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유죄 판결을 얻어내는 게 더 급선무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원래 신상 공개 대상인 사건인데 안 하거나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을 신상 공개를 할 수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의 유가족인 누님께서는 이 법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떤 제한도 없이 필요하다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상 공개하는데 무슨 이런 복잡한 무슨 말들이 많냔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분노하시는 것보다 뭐 수만 배 이상 유가족께서는 분노하고 계시겠죠. 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국가가 신상 공개 해야 될 범죄면 해야지 그런 뭐 규정의 문제 때문에 안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까지 올리신 거죠. 마지막으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은요.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당시에 그 암 투병 중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결국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계시다가 작년 11월 끝내 세상을 떠나셨고요. 어머니도 이 충격으로 인해서 몸무게가 약 10kg 이상 빠지는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시신을 확인한 이 누나는요. 또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일단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지만 피해자의 편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어떤 법적 논리에 의해서 가해자의 편에서만 생각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제발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을 믿지 말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사건이잖아요. 앞서 보셨지만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A에게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어. 그 말 뒤에 있는 것은 이 먼 타국 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니까 서로 알고 서로 돕고 서로 함께 하자. 이런 이제 그 상황을 이용한 범죄잖아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강한 처벌을 해야 되겠고 앞서 이제 신상공개제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확정이 있거나 한 경우라면 좀 과감하게 제한 없이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잔혹한 를 저지른 조두순이 오늘 새벽 출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최악의 범죄자 조두순. 그런 그가 12년 복역 후 출소하게 되는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위해치고 계시나요? 지금 집으로 가기 위해서 조두순이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인파가 아주 어마어마한데요. 그의 출소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 대부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럴 수밖에 없지. 뭐요? 분노를 참지 못한 한 시민은 조두순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출소 후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조두순의 거치입니다.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2곳, 중학교가 1곳이 위치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조두순의 거주를 주변 시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입주를 막기 위해서 1톤 트럭과 철창으로 출입구를 막기까지 하는데요. 조두순에게 내려진 법원의 특별 준수사항 명령이 있었습니다.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하교 시간대, 야간 시간대에 외출하지 마라. 그리고 음주하지 마라. 감시가 될까 근데? 교육시설 출입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불안해하는 주변 시민들과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동원된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경찰 방범 초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은 무단 외출을 나왔습니다.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겼는데요. 조두순이 지금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거 혐의 인정하세요?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어요?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 마누라가 22번째 올라갔어요.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 누가 같이 살고 싶겠어. 아내가 있구나.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언행은 또다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만지지 마요. 돈 닦지 마요, 버디. 기자의 질문에 아내와 싸워서 그랬다는 황당한 변명을 합니다. 결국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또다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 그런 조두순을 향한 또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웃분들이 무슨 고생인고. 불안하죠. 예,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조두순은 올해에만 4차례 학교 시간에 무단 외출을 강행했습니다. 집 근처에 저렇게 아이가 있고 이런데 산다고 하면 너무 불안하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건프로님 좀 투입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당시에 제가 현직 프로파일러로 있을 때 투입이 됐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저렇게 뚜렷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경찰에서 최대한 밝혀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투입이 됐었는데 굉장히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물색을 하고 범죄를 실행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이 과정이 명쾌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가장 주목했던 건 뭐냐 하면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이 행위가 너무나 잔혹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전부 이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에서는 그게 뭐 많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7년 동안 특정 시간대에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는데요.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 그리고 야간 시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야간이었는데요. 첫 번째 무단 외출을 감행을 해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고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인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무려 4차례나 무단 외출을 또 감행을 해서 주민들이 또 한 번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무단 외출을 한 이유가 뭐 아내가 뭐 22번 집을 나가서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처음에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 조두순이 내세운 변명은요. 아내하고 싸워서 그랬다 했거든요. 근데 아내하고 싸우고 문득 집 밖을 나왔는데 방범 초소가 눈에 띄더라. 그래서 경찰관들한테 부부싸움에 대해서 내가 상담과 하소연을 하려고 했다. 하교 시간대에 외출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현재 수사당국에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의도가 밝혀진다면 또 처벌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번에 더 문제가 된 건 조두순이 집에 설치된 재택 감독 장치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재택 감독 장치는 대상자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는 기계인데요. 조두순이 집안에 이 장치를 일부 파손한 게 확인됐습니다. 아니 진짜 심각한데요. 계속 나오려고 시도를 했다는 건데 이건 어떡해요? 그리고 또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자장치 부착법 상에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을 하게 되면 최대 징역 1년까지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누범 기간이기까지 해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 정도의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네, 아침 9시 초등학교 안에 한 자동차가 갑자기 난입을 했습니다. 어머.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달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문 계단에 지금 차량이 걸렸어요. 그 사이 이제 경찰들이 제압을 시도하고 있고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있는데 갑자기 네,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골목길로 도주하는 차량입니다. 차 사고, 아휴, 불안해. 저 학교 앞인데. 하지만 차량은 얼마 가지 못하고 한 교회 앞에서 멈추는데 왜 저래? 무서워. 어떻게 무서워? 자꾸 움직이려고 하니까 뒤에서 이제 경찰차가 막았는데 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밀어 막. 뒷문 열려 있어요. 왜 저래? 취했나? 왜 저래? 밀고 나오네. 네. 그래서 경찰들이 이 운전자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차 문을 열고 운전자를 경찰이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바로 차를 수색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수상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었습니다. 음주가 아니구나. 뭐예요? 사장님, 수상이 뭐냐고요, 운전자 차량에서 수상한 주사기가 발견됐고 운전자는 리거를 맞으려고 구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낮에. 네, 지금 필사적으로 밖으로 나오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이저건으로 운전자를 제압한 이후에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취한 남성이 차를 몰고 초등학교에 난입을 했는데 그 안에서 난동을 부리게 된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안에는 병설 유치원도 있었고요. 뒤늦게 등원하는 유치원생들도 있어서 자칫 큰 참사로 이어질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왜 들어왔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올림픽대로에 진입을 하려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저 상황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걸 보면 이미 취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경찰이 이 물건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몸이 아파서 링거를 맞은 거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하지만 남성의 간이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술 많이 먹고 물인 줄 알고 먹었다는 것처럼 링거인 줄 알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주사기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저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요, 아까 이제 유리창 깨는 모습 보셨잖아요. 유리창을 깨던 경찰관이 갑자기 그 사이에 차량이 출발하고 움직이는 바람에 팔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행스럽게도 다른 이제 2명의 경찰관 현장 출동한 2분은 부상을 입진 않았습니다. 법정에 나타나서는 되게 뻔뻔하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은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테이저건에 맞아서 정신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남성이요, 이 체포 당시 자신이
약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신미약 진짜. 과거에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출소한 지 약 4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서 술이나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것은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법원은 남성이 출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번 기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과 위험을 야기한 점을 들어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고합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보세요, 빨리. 잠들었나? 막무가내구나. 차 안에는 한 외국인이 잠들어 있는데 차량 내부에 술을 먹은 걸로 의심되는 외국인 1명 문을 계속 안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자, 응답이 없어서 결국 차량을 강제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열지? 우와! 순식간에 유리창에 금이 갔는데요. 건들기만 했는데. 저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유리창을 깨려면 야구방 막 이러든가 아니면 삼단봉으로 막 때리든가 이게 잘 깨지도 않잖아요. 근데 요즘 저렇게 신식으로 차량용 비상 탈출용 망치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조그만 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안 하는데 스위치만 누르면 이 뼈 조각이 나와서 전체 저렇게 깨지는 그런 기구입니다. 자,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깨지네. 그거 우리 시드나에서 본 영상은 전부 그냥 막 으로 힘들게 때리고 그랬잖아요. 나와. 자, 외국인 운전자를 지금 차에서 이제 끌어내리는데요. 자, 이때요. 차량이 앞으로 굴러갑니다. 이걸 지금 온몸을 던져서 막고 있는 경찰입니다. 네. 근데 다리 끼실 것 같아요. 아우, 뭐 제대로 몸도 못 가눠요. 참 정말 민폐다 민폐. 예초 강제 개방 아울러 현행범인 검거 예초. 피난다. 네, 깨진 창문에 다친 모양입니다. 현장에서는 크고 작게 이렇게 다치는 것들은 다반사입니다. 우선 신원 파악을 위해서 차량 수색을 좀 하는데요. 신발이고. 제 가방. 지금 인적사항 확인이 안 돼가지고 혹시 뭐 단서될 만한 거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때 조수석에서 소주병 6개, 빈 소주병 6개입니다. 그러니까 6병을 마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차량 등록증도 확인합니다. 아이디 카드. 맞아요? 에? 사진 없나? 본인 이름 불러봐, 이름. 이름 뭡니까? 네. 하지만 차주와는 다른 이름인 주치자. 보험가 입단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술 마시고 운전한 거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음주 측정을 하겠습니다. 음주 측정. 음주 측정. 겨우겨우 음주 측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 나올 걸. 이렇게 해서 네. 더.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는 음주 측정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저 거부했어요. 네. 입에 물고 네. 그만할 때까지 바람 후 부는 거예요. 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을 2차례 더 시도를 했는데 제대로 불지를 않아서 모두 거부가 된 상황입니다. 죄 추가 아닌가요? 본인 음주 측정 거부했어요. 자, 음주 측정 거부해요. 네, 음주 측정 3차례 거부 시에는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체포가 가능해집니다. 네, 급기야 운전자는 인사불성이 됐고요. 관할 경찰서까지 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오자마자 이제 조서를 작성하죠. 분수를 다 쓰는구나. 경찰들은 지금 사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자는 의자에 앉아서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일반인에 비해서는. 외국인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외국인이 소속된 나라의 대사관에 통보까지 해주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음주 측정 거부하고 만약 상해가 발생을 했다면 위험운전 치상까지 포함해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관된 이후에 강제 추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형사과에서 근무하고 또 형사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가장 고생하는 부서가 현장에 있는 정말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의 이런 노고가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점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응원 바라겠습니다. 늦은 밤 접수된 한 건의 사고 전화. 자,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좀 긴장되실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소방 측에서 공동 대응 요청을 해서 지금 신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장에 도착을 했죠. 가고는 차가 예. 받고 이걸 떠도 도망갔답니다. 예, 가해 차량이 도망을 갔는데 이 앞에 차량 번호가 떨어져 나간 걸 모르고 도망을 갔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은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큰 사고를 입었는데 도주를 여기서 받고 여기로 역주행을 걸치더니 절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절로 빠져나갔어요. 일단 이 번호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차적 조회를 통해서 이 차량 소유자의 주거지가 나오면 그 주거지로 다른 순찰차가 출동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이런 경우는 뭐 어떤 게 예상이 됩니까? 예, 음주가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인적사항을 좀 떠주시겠습니까, 그럼? 자, 이제 블랙박스를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차량 사고가 나면 이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그 현장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표시해주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 영상을 필히 확보로 하고 자, 이때 앞범퍼가 부서진 차량이 경찰 앞에 나타납니다. 보이죠? 저 차 앞에 범퍼가 없는 차량. 아까 번호판이 떨어져 나갔었잖아요. 너무 세게 박았네요. 네.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흰색 SUV가 경찰차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찾으러 왔나 보다. 네, 찾으러 왔다가. 바보. 160 여기 42. 네. 그래서 즉시 무전으로 위치를 공유하면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검화가 현장을 지나간 출발입니다. 비켜주세요. 긴급 출동 중입니다. 택시 중수 마구 바람 중인 그만 현도 공격 차로에서 정도 올렸어. 다른 지구대 지원을 요청하면서 계속 추격하고 있습니다. 에서 내려가지고 7인만 170 수물이 낙점해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쫓고 있던 다른 경찰들에게 음주운전자가 잡혔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체포가 됐습니다, 이미.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너무 세게 와가지고. 0.154. 야, 0.1 이상인데 엄청 센 거예요. 엄청 센 거. 네.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입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가해 차량을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경찰차들이 많이 출동을 하나요? 많이 출동을 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이제 도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 방향 뒤를 추적하면서 계속 무전을 날려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전방에 이제 이동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그쪽에 이제 있는 경찰관들이 투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몰아넣어가지고 잡게 되는 겁니다. 뭔가 긴장감이 장난 아니에요. 네. 이 현장 상황이니까.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 이제 사건이 인계가 됐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중인데 사고 내고 도주를 했거든요. 경찰서에서 이제 사건 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범퍼가 떨어진 상태에서 요놈이 요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도주를 한 거야. 좌회전으로 빠지고 있었어요. 둘 다 직진이었어요. 네, 운전자는 지금 횡설수설하면서 대답을 잘 못하고 있어요. 결국 이 남자는 체포가 됐습니다. 판단 능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저걸 발견을 하고 수습을 하려고 아마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나요? 현장에 출동하시고?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이제 일단 위험도에 따라서 코드 제로 0부터 1, 2, 3, 4까지 분류가 돼서 나뉘어지는데요.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코드 제로에 가까울수록 강력범죄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범퍼가 저렇게 떨어진지도 모르고 도주를 시도하는 게 정말 누가 봐도 운전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2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드 1으로 분류가 됐어요. 많은 경찰들이 한꺼번에 추격을 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네. 같은 곳이에요? 네, 같은 지구대예요, 지금. 한 지구대에서 계속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고 주치자 힘든데. 네. 지금 술 취하신 아주머니가 도움을 요청한다고 몸을 못 감는 상태에 있어가지고 출동 신고 요청하셔가지고 출동한 중입니다. 피하셨는데 직접 연락을 한 건가? 근데 보통 주변에서 신고하죠. 본인은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자, 만취해서 지금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상태입니다. 여기 민증상 보니까는 요 바로 앞에 2분 정도면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조회 한번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오면 설차를 못 찾아드릴게요. 2분.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일단 신분증에 적혀 있는 대로 거주지 찾아가 봅니다. 아유, 고생이시다 진짜 저런 네. 일까지 해야 돼. 죄송해야죠. 네. 같이 술 마시던 사람들 다 가버렸나 봐요. 그러니까요. 다 왜 놓고 왔지? 자, 신분증에 적혀 있는 집 주소로 왔는데요. 우리 집 아닌데? 우리 집 아니랍니다. 아닌데? 아니라고요? 무슨 이랬던데? 우리 집 쟤들이랑 나 집에 살래, 그냥. 예, 그냥 주소 기억이 나세요? 주소. 신분증 주소가 실거주지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무슨 길인지 모르시겠어요? 주소가? 몇 번 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제 침착하게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래서 이제 실거주 주소를 한번 더 확인하는데요. 뭐라 얘기를 하십니다. 주소. 가스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또 뭐 그냥 뭐 횡설수설이지만 알려진 주소지로 또 다시 한번 찾아가 봅니다. 이게 주치자 주소 찾는 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집 아닙니까? 이 집? 맞았습니다. 좋아하시죠? 이게 우리 집 맞아요. 기분 많이 좋아지셨어요, 갑자기. 계단 조심. 예, 계단 조심하시고. 확인만 하고 갈게요. 집에까지 들어간 거 확인하고 갈게요. 계단 위험해. 자, 옆에 나다 잡고. 집까지 가주시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에 안전하게 들어간까지 확인하고. 귀가합니다. 이렇게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집까지 데려다 줘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구대나 파출소로 데려가서 보호 조치를 하고 거기에서 신분이 확인되면 그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데려가는 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까 그 영상에서 여성분이고 밤늦은 시간인 것 같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성범죄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까지 데려다 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남성인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남성인 경우에는 이제 술 주사가 있는 분들은 경찰관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보호 조치를 하다가 이미 외부에서 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폭력이 이루어져 가지고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내부에 출혈이 있을 때 바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형사 입건되거나 징계 조치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공동 현관까지만 데려다주고 경찰관대 돌아왔는데 거기서 그 주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관 책임을 물어가지고 또 재판 가고 그랬었죠. 겨울철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집 앞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 남성을 집 안으로 데려다주지 않았던 경찰관들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도 저런 파출소 근무할 때 옛날에 좀 경험이 있는데요.
일단 신원 확인을 해가지고 조회를 해서 가족들을 찾아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런 상황에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족들이 대개 보면 사실은 또 여러 차례의 경험이 있던 분들이라서 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고를 받은 뒤 출동하는 경찰들.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욕하고 이런 친구입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무전 취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술집인 것 같은데요. 바로 현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진짜 고생 많으시다. 친구 누구 하셨어요? 네, 왜 계산하시고 가십시다. 왜 계산을 안 하시고? 드신 건 계산하셔야죠. 돈 내셨어요? 저기 이분이 이제 주인이시고 지금 돈을 낸 게 몇천 원밖에 안 드신 냈다는 것만큼 거예요. 내셔야죠. 드신 것만큼은 지불을 하셔야죠. 내가 먹은 것만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먹은 것만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카드 없어요, 카드? 맞지? 계산할 수 있는 카드 없어요? 카드 있어. 카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카드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카드로 계산을. 그래서 이게 얼마래? 얼마라고요, 선생님? 13만 원이요. 전화까지 해줘야 돼.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뭐 돈 받아주는 건 아닌데. 전액 부족으로 뜨는데. 잔액 부족이네. 네, 카드를 몇 장 줬는데 지금 전부 잔액 부족으로 뜹니다. 내가 왜 결제합니까? 돈을 안 냈잖아요, 돈을. 뭐라고요? 13만 원 나왔다고, 13만 원. 직결심판 회부합니다. 직결심판 회부합니다. 직결 심판 회부합니다. 우와. 이 직결 심판은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은 뭐 그렇게 심판하고 나서 돈을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직결 심판도 형사 절차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벌금을 매길 것이냐,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냐, 또는 구류 처분을 할 것이냐이지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별도로 지급 명령 신청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민사 소송을 하신다든지 하셔야 될 텐데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아서 사장님이 받으실 방법이 조금은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30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